1953년 제 할아버지는 프랑스 르몽드 특파원으로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는 기사 말미에 이렇게 썼죠.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할아버지 눈앞에는 무너진 건물들과 맨발의 아이들만 보였을 겁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할아버지의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거리마다 폐허뿐이다. 사람들은 굶주려 있고 아이들은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어 보인다.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지금 70년이 지난 이 도시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음악으로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이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이 나라의 콘텐츠를 소비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오늘 한 저널리스트의 손녀로서 그리고 또 다른 저널리스트로서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적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말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성장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70년간 기록된 국제 언론의 기사들, 현장을 직접 걸으며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한 나라가 선택한 집요한 전략들. 그걸 통해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실행의 방정식이라는 걸요. 이건 한국에 대한 이야기이자 불가능을 의심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BBC 런던 본사 32층. 템스강이 내려다보이는 회의실에서 제게 신규 프로젝트가 떨어졌습니다. 리라이팅 더 월드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총괄 프로듀서 자리였어요. 세계가 틀렸다고 한 예측들을 찾아봐라. 편성부장 마이클 톰슨의 지시였습니다. 소련 붕괴, 중국 개방, 일본 버블 붕괴 같은 거 말이야. 전문가들이 완전히 빗나간 예측들. 그때 떠오른 게 할아버지 장 피에르 베르나르의 오래된 기자 수첩이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을 졸업하고 르몽드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됐거든요. 파리 몽파르나스에 있는 할머니 집 다락방에서 찾은 낡은 가죽 수첩. 한쪽 귀퉁이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53년 7월 15일 서울.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 옆엔 작은 글씨로 이런 말도 적혀 있었어요. 폐허 그 자체다. 사람들 표정에서 절망만 보인다. 아이들은 맨발이고 어른들은 넋을 잃었다. 건물이라고는 미군 막사와 판잣집뿐이다. 정말 그랬을까요? 2024년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자동차 수출 6위, 그리고 방탄소년단과 기생충으로 문화까지 장악했죠. 1인당 국민소득이 33,000달러를 넘어서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어요. 더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던 나라가 50년 만에 500배 성장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아니면 할아버지가 완전히 틀렸거나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 폐허였다는 나라가 정말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이죠. 11시간 비행 후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에서 받은 첫인상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스카이트랙스 평가에서 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된 곳이에요. 할아버지가 봤다는 그 폐허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에서 만난 승무원 김영미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유창한 영어로 대답해 주더군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열심히 살았죠. 우리가 특별한 건 없어요. 부모님 세대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밤낮 없이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다고요?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대교의 웅장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길이 21km,
주탑 높이 238m. 2009년 완공된 이 다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본 야경도 놀라웠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십 개의 다리들, 불야성을 이루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 이게 정말 1953년 그 서울이 맞나 싶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할아버지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더군요. 이 나라 사람들의 눈빛만은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순간 확신했습니다. 여기엔 분명 우리가 놓친 이야기가 있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할아버지의 예측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1953년 할아버지가 찍었다는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들과 맨발의 아이들이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그리고 수십 층 높이의 오피스텔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부터가 달랐죠. 정장을 입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직장인들. 한국방송공사에서 파견 나온 정한결 PD를 만났습니다. 42세로 프랑스 유학 경험이 있어서 불어도 유창했어요. 과거 사진과 현재를 비교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흥미롭게 들어주더군요. 여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정 PD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1950년대엔 판잣집들이 즐비했죠.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풍경이네요. 그때 사진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30평짜리 판잣집에 세 가족이 살았다고 하니까요. 화장실도 공동이었고 전기도 없었죠. 정 PD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당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1960년대 서울역 앞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죠.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진 속엔 허름한 천막과 판자로 지은 집들만 보였거든요. 국가기록원으로 향했습니다. 1960년대 교육정책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기록원 김수정 연구사가 직접 자료를 찾아줬습니다. 빵보다 책을 먼저 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 연구사가 답했습니다. 1960년 문맹률이 78%였는데 10년 만에 22%로 떨어졌거든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을 우선시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당시 초등학교 무료 급식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였죠. 부모들이 일하러 나가는 동안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곳도 필요했고요. 김 연구사는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60년 정부 예산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6%였어요. 국방비보다 높았죠.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어요. 같은 시기 가나가 179달러, 필리핀이 128달러였습니다. 한국이 더 가난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교육에 투자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어요. 김 연구사가 설명했습니다. 교육 없이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굶어도 학교는 지어야 한다고 했어요. 포항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85세 박순덕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분은 당시를 직접 겪은 산증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독일 광부로 떠났을 때가 1963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이 셋을 혼자 키우고 있었죠.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들 책도 못 사줬는데 동네에서 돌려가며 봤어요. 그래도 공부는 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교육에 매달렸을까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논밭도 없고 기술도 없고 가진 게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아이들만은 배워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한글을 못 읽으면 제가 가르쳤어요. 저도 배운 게 별로 없었지만 아는 건 다 가르쳐줬죠.
밤에 호롱불 켜놓고 글자 연습을 같이 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글자를 읽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이게 미래라고 생각했거든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발전의 시작점이었구나. 가난해도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의지가 울산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산업화 현장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서울에서 KTX로 2시간 반. 기차에서 내려 현대중공업을 바라보는 순간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조선소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세계 최대 크기의 선박을 만드는 곳이라더군요.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만난 한상우 할아버지. 70대인 그분은 1970년대 이곳에서 용접공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도면도 제대로 없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 배 사진 보고 똑같이 만들어야 했거든요. 처음 배를 만들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밤새워서 연구했죠. 문제가 생기면 모여서 머리 맞대고 해결하고. 그게 우리 방식이었어요. 못하면 안 된다는 각오로 했죠. 한 할아버지는 계속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3년 걸린다고 하면 우리는 1년 만에 끝냈어요. 잠도 안 자고 일했거든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요.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죠. 하지만 이걸 못하면 가족들이 굶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했던 거예요. 실패하면 다시 하고 또 실패하면 또 하고. 한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을 보여줬습니다. 용접 화상 자국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이 자국들이 다 그때 남은 거예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이게 지금 한국을 만들었으니까. 포항제철소도 둘러봤습니다. 철광석 하나 나지 않는 나라에서 철강 회사를 만들었다니. 포스코 역사관에서 만난 자료들이 놀라웠어요. 세계은행에서 반대했다면서요? 그랬죠. 경제성이 없다고 했어요. 포스코 홍보팀장 이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였죠. 철강 없이는 공업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당시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철강업에 비교 우위가 없다. 투자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왔어요. 이 팀장이 말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을 일본에 보내서 몰래 기술을 익히게 했죠. 밤에 몰래 공장에 들어가서 설비를 사진으로 찍어오기도 했어요. 독일에서 만난 교포 2세 김철수 씨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65세인 그분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광부로 오셨을 때가 1965년이었어요. 한 달에 100달러씩 고국으로 보내셨죠. 그때 100달러면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 돈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엄청났죠. 외화 부족했던 시절이니까. 아버지 세대 희생이 지금 한국을 만든 거예요. 독일에서 온 간호사, 광부들이 보낸 돈이 포항제철소 건설 자금이 됐거든요. 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독일어 한마디 못하셨어요. 그런데 땅속에서 석탄 캐면서 돈 벌어서 보내셨죠. 조국을 위해서. 독일 생활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힘드셨대요. 하루 종일 땅 밑에서 일하고 저녁엔 독일어 공부하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울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포기 안 하셨어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68년 착공, 1970년 완공. 불과 2년 만에 428km를 뚫었어요. 자동차도 별로 없던 시절에 고속도로부터 만들었다고요? 미래를 먼저 준비한 거죠. 정한결 PD가 말했습니다. 도로가 있어야 공장도 짓고 물건도 실어 나를 수 있으니까. 당시엔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당시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7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428km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담한 결정이었죠. 외신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허황된 꿈이라고 했어요. 정 PD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한국의 고속도로를 코끼리의 하얀 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쓸모없는 거대한 투자라는 뜻이었죠. 속도가 핵심이었습니다. 남보다 빨리, 미래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 그게 한국식 발전 전략의 시작이었어요. 창원 기계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 제조업의 심장부였던 곳이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거대한 공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산중공업, 현대위아, LG전자 등 대기업 공장들이 즐비했습니다. 두산중공업 은퇴 엔지니어 이문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당시 20대 신입사원이었다고 해요. 72세인 지금도 정정하게 걸으시더군요. 외국 기술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씨가 말했습니다. 고졸 기술자가 설계도를 읽고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말이에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죠.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야간 기술학교를 다녔거든요.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고. 그게 당시 분위기였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책부터 찾아봤죠. 이문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더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독일 기술자가 3개월 걸릴 거라고 한 작업을 한 달 만에 끝냈어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매뉴얼을 다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매뉴얼을 외우셨다고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기술책을 베껴 쓰면서 공부했거든요. 복사기도 없던 시절이니까. 손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며 공부했어요. 삼성전자 기흥공장도 둘러봤습니다. 1984년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현장이었죠. 지금은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됐지만 시작은 미미했다고 해요. 처음엔 일본 기술을 따라하기 바빴습니다. 삼성전자 오비 박영식 씨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추월했어요. 어떻게요? 완벽주의 때문이죠. 불량품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0.1% 불량률도 너무 높다고 생각했으니까. 박영식 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가 99%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99.9%를 요구했어요. 0.9%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갈랐죠. 그 차이가 그렇게 중요했나요? 엄청 중요했어요. 반도체는 하나라도 불량이면 전체가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는 습관을 들였어요. 독일 언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1985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에 실린 제목이었어요. 동양의 프로이센이 나타났다. 프로이센은 독일의 강철 같은 정신을 상징하는데 한국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네요. 정한결 PD가 설명했습니다. 현장 중심 사고, 완벽주의 문화,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 이게 한국식 제조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매뉴얼을 스스로 만들어 나갔어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장인정신연구소장 김대호 씨가 말했습니다. 남이 만든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냈죠. 현대자동차 포니 모델 개발 과정을 들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와 영국 엔진, 일본 기술을 조합해서 순수 한국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전혀요. 각국 기술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니까 조율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중간에서 다 맞춰갔어요. 기계보다 빠른 사람들. 그들이 한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배우고 또 배우려는 열정이 있었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당시 해외 언론들의 평가가 궁금했거든요. 올림픽 박물관에서 찾은 자료들이 흥미로웠어요. 뉴욕타임스 1988년 10월 2일자 기사였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치러진 올림픽. 사고한 건 없었다고 하더군요. 정한결 PD가 덧붙였습니다. 200개국이 참가했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냉전 시절에. 올림픽이 끝나자 세계가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정돈된 사회를 가진 나라로 말이죠. 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세계가 놀랐어요. 당시 조직위 관계자였던 김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였나 하면서요. 1990년대 들어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1위를 뺏어왔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투자 규모가 달랐어요. 일본은 점진적으로 늘렸는데 우리는 한 번에 몰아서 했거든요. 반도체 메모리 원샷 원킬 전략이었죠. 삼성의 1993년 반도체 투자액은 무려 13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매출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LG는 반도체를 포기했고 현대는 자동차만 남기고 다 정리했어요. 경제학자 허재준 교수가 말했습니다. 1등도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이었죠. 선택과 집중. 이것도 한국식 위기 대응법이었습니다. 기술 혁신과 동시에 문화적 토대도 쌓아가고 있었어요. 교육열,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완벽주의가 만나 독특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기술만으론 안 됩니다. 카이스트 이공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문화적 토양이 있어야 기술이 꽃을 피울 수 있어요. 한국은 그 두 개를 다 갖췄죠. 1997년 12월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국가부도 위기였죠. 저는 당시 신문 기사들을 뒤져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금 모으기 운동이라고 했어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김민지 씨를 만났습니다. 저도 돼지저금통을 깨서 가져갔거든요. 어른들이 시킨 건가요? 아니에요. 텔레비전에서 나라가 어렵다고 하니까 뭔가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반지를 빼서 주시는 걸 봤거든요. 3개월 만에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어요.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신혼반지까지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금 수집 담당자였던 박상진 씨가 회상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도 서로 격려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기업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성이 자동차 사업을 포기했을 때가 충격이었어요. 경제평론가 우석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1등 하던 사업도 과감히 정리했거든요. 현대그룹도 마찬가지였어요. 건설, 조선, 자동차 빼고는 모두 매각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었죠. 현대자동차 경영연구소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여러 개 하다가 다 망하느니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였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년 만에 IMF 자금을 모두 상환했어요. 예상보다 3년이나 빨랐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이게 한국만의 특별한 유전자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한 팀이 되는 경험이었어요. 박순덕 할머니가 회상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뭉쳤거든요. 전쟁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어요. 개인의 희생이 국가의 도약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공유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2012년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몇 달 만에 10억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재미있는 영상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런던 사무실에서도 화제였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K-팝 평론가 김영대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나오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이건 체계적인 결과라는 걸. 체계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1990년대부터 정부가 문화산업 육성에 투자했거든요. 한류진흥원도 만들고 연습생 시스템도 체계화하고 20년 준비한 결과가 터진 거예요. 방탄소년단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2018년 UN 총회에서 했던 연설이었죠. 우리는 한국어로 세계와 대화합니다.
RM의 말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한국어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최초의 그룹.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영어가 아닌 언어로 글로벌 차트 1위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빌보드 아시아 담당 기자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틴 음악도 영어 버전을 따로 만드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처음부터 한국어로 승부했다고요? 네, 놀라운 일이에요. 번역하지 않고도 감정이 전달됐거든요. 이게 진짜 한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2019년 칸 영화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였죠. 이어서 아카데미상 사관왕,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모두 휩쓸었어요. 자막에 익숙해지면 더 많은 영화를 볼 수 있다고 봉 감독이 말했을 때 할리우드가 뒤흔들렸습니다. 왜 그 말이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지금까지 할리우드가 세계 표준이었거든요. 영화 평론가 허지웅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감독이 오히려 할리우드에게 시야를 넓히라고 했으니까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9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한국어로 만든 드라마가 전 세계를 석권한 거죠. 20년 전부터 준비해온 결과예요.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진흥과장 박미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문화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한 게 1990년대부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를 했을까요? 문화콘텐츠진흥원을 만들어서 제작비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도 지원했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한 거예요. 체계적인 준비와 창의성이 만나 폭발한 것. 이게 한류의 정체였습니다. 우리만의 이야기를 세계 언어로 번역한 거예요. 정한결 PD가 말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세계가 따라왔죠.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대단했습니다. 2023년 한류 수출액이 134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자동차 부품 수출액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제 문화가 경제의 한 축이 됐어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제조업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 동력이죠. 70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정리해봤습니다. 한국 성장의 6가지 요소였어요. 교육 우선주의. 빵보다 책을 택한 선택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1960년 78%였던 문맹률을 10년 만에 22%로 낮춘 기적이었죠. 가난해도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민족의 의지였어요. 속도 경영. 남들이 10년 걸릴 일을 3년에 끝내는 압축 성장 방식이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2년 만에 완성한 것처럼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한국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완벽주의 문화. 0.1% 불량률도 용납하지 않는 장인 정신이 품질 혁신을 이끌었죠. 이게 삼성을 반도체 1위로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99%로 만족하지 않고 99.9%를 추구했던 집념이었습니다. 위기 극복 능력. IMF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 개인의 희생이 국가의 도약으로 이어지는 순간들이었어요. 국민 단합력. 개인보다 전체를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가 추진력을 만들었어요. 이게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이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방식의 발전 모델이었죠. 지속적 도전 정신. 만족하지 않고 계속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였습니다. 반도체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어요. 2024년 현재 한국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 최고를 노리고 있어요.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3나노 공정으로 세계 최고 기술에 도전하고 있더군요. 클린룸 규모만 축구장 9개 넓이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숙명이에요. 삼성전자 연구원 김준호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지니까. 지금도 2나노, 1나노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려움은 없나요? 많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한국에는 자원이 없잖아요. 기술과 인재만이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마지막으로 1953년 할아버지 기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틀렸어요. 100년은커녕 50년 만에 일어섰고 70년 만에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전략이었어요. 치밀하고 집요한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선택했고 실행했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배운 건 단 하나. 전략은 국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개인이든 적용할 수 있는 성공 공식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모든 예측들이 틀렸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봤던 그 절망적인 풍경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번영까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이 보여준 것은 인간의 의지와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